보통 우리는 결과를 미리 머릿속에 그리거나 신중하게 따져보곤 하죠. 하지만 일단 노의 방향을 바꾸거나 밧줄을 끊거나 발을 내디뎌야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획대로 혹은 계산된 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인생이 그토록 흥미진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생각나는군요. 인생이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물론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보다야 스트레스가 덜하겠지만 신체나 정신 어느 하나라도 과로로 무리가 생기면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이 어느 순간 끊어지듯 더 중요한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크레타에서 펴낸 루에의 시간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호르스트 리히터는 독일의 스타 셰프이자 작가 그리고 인기 TV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요리 실력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무건수도원 체험을 위해 떠나게 되는데요. 서문에 있는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런 질문들은 며칠 사이에 급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을 뿐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물러남과 고요함이라는 주제가 내게 중요해졌고 나는 언젠가 한번 입을 다물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큰 욕구를 날이 갈수록 느꼈습니다. 나는 삶의 원동력과 대처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로 미친 게 아닌가 싶었던 그런 실험 말입니다. 그 실험은 바로 하필이면 내가 무건수도원에 가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말하자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모험이었습니다. 침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요함을 찾는 것, 쉼에 대한 갈망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비롯해 친구, 지인, 동료 등 거의 모두가 소위 재충전의 시간을 한번 갖고 싶어 하던 찰나 무건수도원 체험이라는 아이디어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서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머문 경험은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고요함을 원하는지 등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며 내면의 평온에 대한 생각도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도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고요함에 이르는 왕도는 없으며 모든 길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목표를 찾기 전에 이런저런 갈림길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내 안에 고요함을 찾는 일에서 생긴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더 현명해졌는지, 내가 고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내 안에 고요함을 찾는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눈 감은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자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본 자신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실까요? 나는 대중과 매체,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쾌활하고 명랑한 국민 삼촌, 라인 지역에서 유쾌함을 전달하는 기계,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사람, 몸과 마음이 쾌활한 독일 사람 등으로 불린다. 또 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글도 읽었다. 익살스럽게 말려 올라간 콧수염과 금태 안경 뒤로 꼭 껴안고 싶은 강아지 같은 눈빛을 지닌 멋진 사람. 마치 이런 눈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발이 배신할 수 있을까? 라는 노래 가사를 의인화한 순수함의 화신처럼 말이다. 물론 나는 내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내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지낼 수 있을지 스스로도 무척이나 궁금했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 아마도 내 생각에는 며칠도 못 갈 것이며 차마 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과열된 증기기관처럼 지붕을 뚫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타서 세상 떠나갈 듯 크게 음악을 틀었다. 우리가 매일 서로 퍼붓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온갖 소음에 얼마나 넌더리가 났는지 이제는 떨쳐내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침묵 미션에 제대로 빠져들었고 이 작은 모험을 가슴 벅차게 상상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사탕 발림으로 말할 수가 없다. 나는 일에 완전히 지쳤고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피곤하고 망가지고 기가 완전히 다 빨린 상태였다. 8주 동안 쉼없는 촬영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촬영했으니 내 몸과 마음은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수도원에서 보내게 될 시간을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런 엄청난 피로감 말고도 내가 또 뼛속 깊이 느꼈던 감정은 애매모호한 불안함이었다. 이러한 고강도의 촬영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월 15일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아마 다른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에 따른 봉쇄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알던 세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독일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집 소파에만 앉아있게 되었고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전부를 위협하고 경제적으로도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상점은 문을 닫고 학교와 유치원도 휴교하고 병원은 비상사태에 빠졌다. 행사도 축구도 문화생활도 없었으며 안정적인 직업이 없던 사람은 한순간에 집에 틀어박혀 이런저런 깊은 생각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당연히 나도 그랬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TV 케이블이 끊어지고 나서야 이 세상이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할 수 있는지를 갑자기 깨달은 일 중독자일 뿐이었다. 우리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질병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사람들은 이 질병과 봉쇄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 모든 사태는 언제쯤 사라질까? 어쩌면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걸까? 루해. 거의 완전한 고요함.
기분 좋고 평화로운 고요함. 우리는 원기, 즉 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평온함을 찾는다. 평온함은 일종의 마음의 상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에게서 평화로움을 느낄 때의 감정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 평온함은 일종의 배터리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이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통해 배터리가 다시 충전된다. 우리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을 방출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켜준다. 참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내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이를 완화시켜줄 만큼 충분한 행복 호르몬이 방출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문제였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재미있게 일을 한 후에도 편안하게 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에서도 장기간 머무르는 호텔에서도 원기 회복에 필요한 안정을 찾지 못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나의 정신이 쉬지 못하고 평온해지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문제가 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다. 일, 스포츠, 살림, 육아, 여가, 주말 활동 등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쉬는 사람은 녹슨다고 생각하며 늘 무언가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매일 빠른 속도로 우리의 현대적인 삶, 거의 자기도취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에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멋진 셀피와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SNS에 게시한다. 모퉁이에 있는 이탈리안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빡빡한 2분의 시간을 쪼개 재충전, 자기의 휴식, 자기 돌봄이라는 해시태그를 단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수천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완벽한 환상을 게시한다. 실제로 어느 행사장에서 내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30분 동안 완벽한 셀피를 찍으려고 애를 썼다. 그 행사는 사람들과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훌륭한 음식이 제공되는 정말로 멋진 파티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파티였는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이었다. 마침내 완벽한 셀피를 찍더니 자신의 팔로워를 위해 몇 분 동안 분주하게 휴대폰을 터치하면서 몇 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겠지. 우리가 이처럼 삶을 재촉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동시에 배터리를 재충전할 휴식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된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의 모토도 너무 빨리 회전한다. 그렇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 상태에 가까워진다. 번아웃. 이는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국민 질병이 되었다. 인생에 르해 한 번쯤. 이제는 올바르게 앉는 것, 저린 다리와 발이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을 때 올바른 손의 자세가 문제였다. 머리와 어깨를 포함해서, 즉 손을 편할 정도로 느슨하게 쥐되 아랫팔에는 약간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가락 끝은 서로 맞닿게 해서 눌러야 하는데
또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맞닿은 손가락 사이에 개미 한 마리가 있을 정도로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손가락 끝을 너무 세게 누르면 개미를 으스러뜨려서 죽일 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 눌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미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행히도 우리 곁에는 개미가 충분히 많으니까 그런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다른 개미를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지금 읽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화를 낼 수가 없다. 나도 그때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다. 자, 호르스트. 저 명상 스승은 최대한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게 노력해봐. 저 앞에 있는 명상 스승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상상 속의 개미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손 자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 동물 애호가인 내가 개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비록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다. 잠시 후 그는 또다시 올바르게 앉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 후 그는 우리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다리가 저리면 조심스럽게 다리를 깨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다리를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다. 나는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라는 대로 올바르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수천 개의 질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이놈의 다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리가 깨어날 수 있게 살짝 꼬집어도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규칙을 위반했나?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옆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무아지경에 빠진 채 양초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그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의 이런 모습에 다시금 매료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온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요한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것이다. 고요해지는 것, 내 안에 평온을 발견하는 것, 시끄럽고 수다스러운 주변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정신없이 빠르고 분주한 번잡함에서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수도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나는 명상 스승과 그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정말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냇가에 있는 돌에 앉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삶의 방향을 조용함으로 전환했고 이미 한번 고요함을 찾으려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이 말을 쳤다. 그 당시 이미 모든 것이 내게 시끄럽고 분주했는데 나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즉, 일을 덜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게 즐거움을 주는 일만 하려고 했고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희미한 의심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결론이 떠올랐다. 그래, 그때 나는 희귀품의 현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비유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편안하고 위험 있는 멋진 클래식카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기뻐할 만큼 위풍당당하게
이곳저곳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이 클래식카는 세월이 흐르면서 미친 듯이 성공적이고 복잡한 스포츠카가 되어 있었고, 이 스포츠카는 내 삶을 점령하고 차지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삶이 다시 시끄러워진 것이다. 조용함과는 정반대로. 정확히 내가 몹시 사랑하는 것을 했는데도 고요함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끔찍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구나.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매우 미묘하게 흐른다. 갑자기 내가 왜 이 수도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가 분명해졌다. 내 삶이 너무 시끄러워졌다는 것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 고요함과 평온함의 시간을 가진다면 이 시끄러운 삶을 다시 제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다면 평온함과 고요함을 머리가 아플 때 먹는 두통약처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순진하지만 멋진 생각이다. 나는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이 생각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내 마음은 왜 고요하지 않은 걸까? 인생은 참 매혹적이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호르스트, 시간은 계속 흐르고만 있는데 나는 35살 이후로 전혀 늙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끔 시간에 배신감을 느낀달까?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아직 보지 못한 것도 하지 못한 일도 아주 많은데 통계적으로 볼 때 내게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 나는 수년 동안 수많은 일을 거절하지 못했다. 달력은 빼곡히 차 있었는데도 나는 수락하고야 말았다. 제가 할게요. 지금 안 하면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정말 필요할까? 나는 왜 이걸 하는 걸까?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인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도전이 필요한가? 뒤늦게 비로소 나 자신에게 던진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던지지 않을 이 질문들이 당시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유시간 갖기를 완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빈둥거리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일은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제공한다. 어떤 부부들은 집에서 끊임없이 손님과 파티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 그들이 원해서다. 결혼 상태, 이루어지지 않는 꿈, 실망, 두려움에 직면하는 현실 말이다. 끊임없는 활동, 항상 똑같은 일, 지속적인 환경소음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질색한다. 그들은 차라리 평화롭게 책을 읽고 산책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일하러 가기 싫어한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즐겁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분주함은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기만 할 뿐 매우 평온하게 지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돼서 떼돈을 얻게 되면 뭘 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일을 그만둘까? 자신의 꿈을 쫓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테지.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온함과 고요함이 필요할까?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라면 절벽에서라도 뛰어내리려고 한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되는 경우에만 그렇다. 살짝 넘어질 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될 때만. 반면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뛰어내리지 않는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경은 당연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책이나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즐겨 읽는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확실한 것,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물론 나 역시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내 인생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는 어린 자식을 잃었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재정적 어려움을 견뎌냈다. 가끔 내 삶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불행은 항상 어떻게든 극복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물론 할머니의 달력에나 적혀 있을 법한 격언처럼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다. 자식이 죽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미치고 싶지 않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잠깐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저 혹독하게 돌아간다. 나는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야 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물론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조금씩 쉬워진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가수 하인츠 루돌프 쿤체는 이런 노랫말을 썼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끝은 알 수 없다.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길은 걸어가야 비로소 생긴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길 끝에 혹은 길 중간에 무엇이 있을지 결코 알 수 없다. 물론 최종적인 결말, 즉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어난 일은 그 길을 걸어가야 생겨난다. 확실한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일을 항상 알고 싶어하고 뜻밖의 벌어질 모든 일에 대비하려고 한다. 그래야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 길의 끝에서 얻은 것. 내가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사람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겸손과 감사함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존중.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 자연과 동물에 대한 존중 같은 것 말이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존중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겸손과 감사함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어려운 것 같다는 인상을 종종 받는다. 겸손은 훌륭하면서도 구식인 단어다. 나에게 겸손은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내가 냄새를 잘 맡을 수도 맛을 잘 볼 수도 있음에 기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는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고 더 이상 듣지 못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그리워한다. 아프지 않을 때만 고통 없이 보내는 하루를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겸손이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 모든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겸손.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겸손이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나는 그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조화와 만족이 깃들기를 바란다.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말이다. 다양성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삶도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화음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연주되는 다양한 음의 조화를 통해 생겨나지 않는가? 나는 조화가 음악처럼 화음을 통해 생겨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감사함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내가 잘 지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지내는지 살펴보면 된다. 모두가 함께 가고 있는지, 아무도 잊히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우리의 일상은 참 빡빡합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달달 볶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루할 틈이 생겨야 마음도 쉬고 재충전이 된답니다. 루에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